2023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대한민국 20세 이하 대표팀 선수들이 조별리그를 무패로 마무리하면서 16강에 진출을 했는데요. 감비아와의 경기 사실은 뭐 조편성이 됐을 때 프랑스가 이제 F조의 최강팀일 줄 알았는데 감비아의 경기력이 뭐 월등했습니다. 아프리카 팀들은 확실히 연령대별 대표팀에서는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사실 뭐 그래서 나이 논란도 항상 있긴 하잖아요. 네. 아프리카 팀들 같은 경우는 어쨌건 감비아가 이번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이 가장 고전한 상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0대0 무승부였지만은 내용적인 부분에서 가장 이제 고전을 했다라고 할 수 있죠. 또 그랬기 때문에 대회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제2의 김민재의 후계자로 불렸던 센터백 김지수 선수의 플레이가 좀 돋보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 감비아를 상대로 무실점을 할 수 있었던 이유, F조 2위를 자력으로 차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김지수 선수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또 16강에 무패로 오를 수 있었는지 이날 경기 주요 장면들 그리고 이번 대회 조별리그 상황들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국은 감비아와 0대0으로 비기면서 1승 2무 무패로 2위를 차지했고요. 감비아는 앞서서 온두라스, 프랑스를 내리 격파하면서 일찌감치 16강을 확정한 가운데 2승 1무로 조 1위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웠던 게 이제 프랑스인데요. 예,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온두라스 상대로도 먼저 실점을 허용하면서 이거 3패로 탈락하는 거 아니야 했지만 는 3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 체면을 살리는데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한 골을 더 넣고 4대1로 이겼다면 튀니지를 제치고 3위 팀들 중에 네 번째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한 골 더 넣을 경우에는 골득실은 튀니지와 같아지지만 다득점에서 앞서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는데 뭐 아쉽게 이제 그 1승 2패 그리고 이제 골득실 0으로 이제 탈락하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3위로 이제 올라간 팀들 상황을 보면 가장 이제 주목받은 게 굉장히 뭐 좋은 멤버로 구성됐다. 특히 이제 연령별 팀 간 대결에서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본이 3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1승 2패로 탈락했습니다. 예, 그것도 도리어 아프리카 최강으로 불리는 세네갈한테 승리를 거두고 그 이후에 연달아서 패했어요. 예, 마무리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경기 내용은 일본이 상대보다 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골을 못 넣으면서 그러면서 그 두 경기 연달아서 패하면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된 거죠. 그 연속 패배에도 모두 선제골을 넣고 연달아서 이제 2대1로 역전패를 당했던 좀 아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조 3위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나이지리아죠. 예. 2승 1패하고도 조 3위. 예, 정말 대단한 조였는데 일단 다른 조들의 상황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가 같은 날 최종전을 치른 2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챔피언인 잉글랜드가 주전 선수들을 많이 로테이션을 하면서 이라크와 0대0으로 비겼고요. 2승 1무로 조 1위로 16강에 올랐고 역시 남미의 강호입니다. 우루과이가 튀니지의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2위로 16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튀니지가 말씀드린 대로 1승 2패지만 골득실차 우위로 간신히 3위 중에 네 번째 좋은 성적으로 16강에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A조에서는 개최국 아르헨티나가 이제 3전 전승으로 올라가게 됐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남미 예선에서는 탈락이었었는데 인도네시아가 이제 개최권을 잃게 되면서 개최를 하게 됐고 그 덕에 이제 조별리그에 올라와가지고 약간 좀 운도 따르긴 했지만은 그래도 개최국의 이점을 살려서 그 뉴질랜드한테 5대0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조 1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아시아 이제 20세 이하 아시안컵을 개최하고 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었는데 이번 대회에서도 이제 한국과 더불어 이제 2위로 16강에 진출을 했어요. 그리고 뉴질랜드가 3위, 과테말라가 4위로 탈락을 했고요. 이제 죽음의 조로 불렸던 D조 같은 경우 브라질을 상대로 이탈리아가 첫 경기에서 3대2로 승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브라질이 조 1위를 차지하면서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예,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나이지리아한테 이제 패하면서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조 2위로 밀려나게 된 상황이 됐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세 팀이 1위부터 3위까지 다 2승 1패로 동률이었거든요. 결국은 이게 골득실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이 됐다라고 할 수 있죠. 예, 게다가 도미니카 공화국은 3전 전패로 이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 팀과의 경기를 제외하고 세 팀 간의 골득실 차를 봤을 때 브라질이 1위, 이탈리아가 2위, 나이지리아가 3위가 됐고요. 말씀드린 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세 이하 월드컵 레벨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둬왔기 때문에 이번 탈락은 무려 22년 만에 조별리그 탈락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요새 그 어린 선수들로 많이 이제 세대 교체에 성공한 편에 속하는데 2승 1무로 조 1위로 올라가게 됐고요. 그리고 그 유럽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이스라엘이 일본한테 2대1로
2대1로 승리 거두면서 1승 1무 1패로 16강에 올라가게 된 거죠. 사실 일본은 이스라엘과 비기게만 했어도 16강에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아쉬울 것 같습니다. 한국 경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조별리그 통과를 경기를 하기 전에 확정을 했어요. 이 경기 이전에 이미 그 일본이 1승 2패로 조 3위가 됐었고 또 이제 슬로바키아가 1승 2패로 조 3위가 되면서 6개 팀 중에서 밑에 그 2개 팀만 탈락하는 거고 나머지는 올라가는 거였기 때문에 이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한국은 무조건 16강에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미 1승 1무를 했기 때문에 1승 2패인 팀보다 당연히 승점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게다가 이제 이 경기 로테이션의 이유가 있었는데 골키퍼인 김준홍 선수 경고 누적 그리고 최석현 선수가 이제 퇴장을 좀 당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뛸 수가 없었고 여기에 뭐 체력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로테이션이 많이 진행돼서 김용학 선수도 벤치에 있었고 그렇죠. 또 이제 선발 출전에는 이지한 선수가 또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포메이션도 어떻게 보면은 U20 아시안컵에서 많이 썼던 뭐 4-1-2-3, 뭐 4-1-4-1 뭐 이런 형태의 김은중 감독의 이제 플랜 A가 가동이 됐고 감비아는 4-2-3-1 역시 뭐 공격적인 평소에 쓰던 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비아도 조금 이제 뭐 사냥 선수라든지 일부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는데요. 일단 초반에 먼저 기회를 만든 건 한국이었습니다. 뭐 예. 여러 차례 감비아의 공격도 있긴 했지만 의미 있는 슈팅은 11분에 코너킥을 짧게 내줬을 때 오른쪽 공격수로 뛴 강성진 선수가 접고 들어오면서 장기인 왼발 슈팅을 때렸는데 이게 아슬아슬하게 골대 옆으로 빗나갔어요. 이후에는 사실상 감비아의 파상 공세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 전반전에 공격이 사실 저게 유일했었거든요. 예. 그 19분경에 이제 은비에 선수가 우측 돌파에 이은 크로스를 올렸는데 이게 그 머리를 살짝 넘어갔었죠. 예, 크로스 자체는 굉장히 날카로웠고 센터백과 골키퍼 사이를 이제 파고들었는데 달려드는 공격수의 움직임이 조금 이제 부족하긴 했어요. 예, 뭐 이 경기에서 약간 조금 뭐랄까 감비아가 크로스 위주의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측면 돌파를 많이 감행을 했었는데 약간 조금 크로스의 정확도는 좀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2분경에도 이제 그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린 거를 아다마 보장이 이제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으니 이게 골대를 크게 넘어갔었죠. 예, 조금 이제 빗 맞는 상황이 됐는데 아다마 보장 선수가 이제 아프리카 20세 네이션스컵에서도 굉장히 많은 뭐 골을 넣으면서 주목받은 선수고 뭐 이 경기도 많은 기회를 맞았지만 조금 결정력이 오늘만큼은 좀 아쉬웠다. 예. 44분 같은 경우도 측면 공격이었는데 자와라 선수가 컷백을 우측에서 했던 것 마롱 선수가 슈팅까지 가져갔으나 문현호 골키퍼의 정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반전 기록을 살펴보면 감비아가 54%의 볼 점유율 그리고 슈팅 숫자를 보니까 7대1로 뭐 절대적으로 감비아가 우세를 했어요. 예, 뭐 유효 슈팅도 한국은 하나도 없었던 데 반해 이제 그 감비아가 2번을 가져갔었고요. 그 빅찬스도 감비아가 한 번 있었던 데 반해 한국은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반전은 뭐 감비아가 압도한 경기였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프타임에 김은중 감독이 교체 카드를 꺼냈어요. 워낙에 이제 경기 중 교체 카드를 빠르게 좀 선제적으로 쓰는 것으로 지난 두 경기에서도 재미를 네. 봤는데요. 주장인 이승원 선수가 확실히 조금 지쳐 보이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강상윤 선수와 바꿔주면서 전술적인 교체는 아니고 이제 선수만 바꿔줬는데 근데 여전히 후반전 흐름은 비슷했고 오히려 또 이승원 선수가 빠지니까 세트피스에서의 킥의 날카로움도 좀 떨어지면서 공격이 더 안 되는 느낌도 있었어요. 초반에는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47분경에 은비에가 헤딩 패스 준 거를 이제 보장의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여기서 이제 문현호 골키퍼가 환상적인 선방을 펼쳐줬죠. 예, 전반전에도 골키퍼 선방이 2개 있긴 했지만 사실 골키퍼의 정면 쪽으로 온 슈팅들이 많았는데 후반전에는 그야말로 슈퍼 세이브가 이어졌어요. 지금 장면 보시면 김준영 선수가 빠진 공백이 좀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구석으로 날아가는 슈팅을 잘 막아냈고요. 또 예. 51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51분경에는 이제 바가 이제 전진 패스 찔러준 거를 은비에가 슈팅으로 매우 가까운 지점에서 때린 거죠. 그걸 이제 문현호 골키퍼가 용감하게 막아냈죠. 물론 약간 좀 골키퍼 정면성에 가까웠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앞면으로 날라오는 게 막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담대한 선방을 펼쳤고요. 그리고 57분에 우리의 첫 번째 슈팅이 나왔는데 역시 강성진 선수였어요. 네. 왼발로 이제 커팅하면서 특유의 가마차기 슈팅 때렸는데 이게 구석을 날카롭게 이제 파고 들었으나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1분 뒤에 강성진 선수와 이찬욱 선수를 뺐어요. 이 네. 얘기는 이제 체력의 좀 보충일 수도 있고 또 김용학 선수를 투입하면서 공격을 조금 날카롭게 하는 부분. 특히 배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U20 아시안컵의 주전이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번 대회 앞두고 좀 컨디션 난조가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어찌됐거나 두 선수가 들어오면서 좀 공격이 좀 강화됐는데 사실 뭐 두 선수는 원래는 주전 선수들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네. 이제 김용학 선수는 이번 경기는 조금 로테이션 차원에서 벤치로 갔던 거였고 또 이제 배준호 선수는 최근 컨디션 난조 때문에 그랬던 거였고요. 예, 두 선수가 이제 출전을 했는데 여전히 물론 이제 감비아의 공격이 더 거셌고 특히 61분 같은 경우에는 실점하는 게 아니냐 싶은 위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감비아 같은 경우도 결국 사냥을 교체 투입시킨
시키면서 그러면서 공격 흐름을 가져왔었거든요. 특히 사냥 같은 경우가 이 경기에서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한국 수비 라인을 조금 흔드는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예, 이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 2군 선수로 대회 전부터 이제 감비아에 가장 주목할 선수. 독일의 청소년 대표를 뛰다가 감비아로 좀 옮겨와가지고 기대를 받던 선수인데 측면에서 굉장히 저돌적이더라고요. 이제 사냥이 돌파하다가 은비에게 패스를 줬을 때 사실 근거리에 거의 슈팅도 날카롭게 이어졌고 골대 구석으로 향했는데 김지수 선수가 끝까지 집중을 하면서 이 근거리에서 슈팅을 툭 건드리면서 이제 네. 멋진 블로킹을 성공시켰습니다. 6탄 방어를 한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위기들 속에서 이제 김지수 선수의 이제 6탄 방어와 블로킹이 빛난 장면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이 장면도 사실 사진으로 포착될 정도로 근거리의 슈팅을 골키퍼에 앞서서 차단했던 김지수 선수가 빛났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김용학 선수가 들어가서 분명히 날카로운 왼발을 보여줬어요. 예, 그거 확실히 한국 대표팀에서 현재 그 공격진에서는 가장 폼이 좋은 선수가 김용학 선수라는 거를 이번 경기에서도 보여줬어요. 물론 뭐 지난 경기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 패스를 조금 타이밍 늦게 준 게 아쉽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의 공격을 주도하는 건 김용학 선수였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그래도 김용학 선수가 투입되고 나서 한국 대표팀의 공격이 좀 살아나기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예, 이 장면 같은 경우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오는 그 연계 플레이의 끝에 이제 김용학 선수가 접고 들어오면서 장신 공격수인 이영준 선수의 머리를 정확히 노리고 왼발로 크로스를 올렸고 이영준 선수가 헤더까지 잘 연결을 했지만 이게 좀 빗맞으면서 이제 골대프로 빗나갔어요. 그런 가운데 또 문현호 선수 이날 경기에 정말 후반전 말씀드린 대로 많은 선방을 했는데 이게 가장 좀 돋보였던 선방 장면이에요. 예, 그 68분경에 콜리가 그 수비 밀집 지역임에도 슈팅을 가져간 게 그게 그 골키퍼한테까지 향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질 수 있었거든요. 살짝 굴절되기도 했어요. 예, 그런데 그걸 딱 막아내면서 이게 그리고 골포스트에 강타하게 됐던 거였죠. 그리고 문현호 선수가 저는 이 장면이 가장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라인을 타고 가는 걸 빠르게 2차 동작으로 가가지고 라인을 통과하기 이전에 막아낸 거죠. 잡아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슈팅이 날아올 때 굴절되면서 역동작이 걸렸지만 팔을 뻗어서 건드렸고 건드린 게 튕겨갖고 골포스를 맞고 나온 것조차도 다시 반응해서 잡아냈다. 이건 골키퍼가 한 골을 막아냈다. 골키퍼가 한 골을 넣은 것과 다름없는 활약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71분에도 이제 사냥이 날카로웠는데 네. 왼쪽 측면을 거의 단독 돌파로 치고 들어와서 크로스 패스 올린 것 보장이 슈팅으로 골을 넣었지만 뭐 확연한 오프사이드로 이제 당연히 무효가 됐습니다. 네, 저기 상황에서 이제 그 라인 순간적으로 올리는 장면이 상당히 눈에 띄었다라고 할 수 있죠. 딱 빠져나오는 움직임 봤을 네. 때는 수비 라인이 일사불란하고 역시 또 김지수 선수가 라인 컨트롤을 좀 잘했어요. 그런 가운데 한국은 또 한 명의 선수 교체를 합니다. 분명히 이제 김은중 감독은 16강전에 대비해서 로테이션 할 거다라고 경기 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이지한 선수를 빼고 이제 이일용 감독의 이제 아들이죠. 네. 이승준 선수를 투입을 했는데요. 사실 이 경기에서 이지한 선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했었죠. 예, 이번 경기만큼은요. 열심히는 뛰었지만 뭔가 그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치지 못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아다마 보장 선수에게 계속 기회가 왔는데요. 82분에는 이제 문전 근거리에서 날카로운 왼발 슈팅을 때렸는데 이게 정말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어요. 문현호 선수가 몸을 쭉 뻗었지만 놓친 것 같았거든요. 다만 이제 빗나간 걸 봤을 때는 골대 안으로 왔으면 막았겠구나. 예. 잘 몸을 던져줬고요. 그리고 이제 84분경에는 이승준 선수가 이제 문전 왼쪽에서 이제 오른발 슈팅을 가마차기를 가져갔으나 이제 골키퍼가 막아냈죠. 예, 예. 중요한 거는 김은중 감독이 후반전에 교체 투입한 선수들이 다 슈팅을 끌어내거나 공격 장면에 네. 매우 관여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85분경에는 이제 지난 경기의 히어로라고 할 수 있는 최예훈 선수를 빼고 이제 배서준 선수, 원래는 배서준 선수가 그가 주전인 거잖아요. 근데 최예훈 선수가 지난 경기 때 교체 투입돼가지고 너무 좋은 활약을 펼쳐서 이번 경기에 선발 출전하게 된 거였는데 둘을 바꾸게 됐죠. 예. 그러면서 이제 배서준 선수가 들어오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하게 된 거였죠. 예,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조용강 선수가 또 우측면에 오버래핑이 네. 잘 되면서 풀백 운영이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또 김은중 감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좌우 풀백 모두 2명씩 있는데 골고루 쓰면서도 좋은 플레이를 끌어내고 있다. 그럼 뭐 그때 따라서 팀이 그 필요로 할 때 활용들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공격적인 오버래핑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땐 최예훈,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플레이가 필요할 땐 배서준을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사실 경기 종료 직전에 우리가 또 실점할 수 있는 위기가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가 16강 진출을 활동했다고 하더라도 패배를 당한다면 사기라든지 여러 면에서 좀 떨어질 수가 있었는데 90분 교체 투입됐던 드라마 선수가 정말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보내줬고 뒷공간으로 이제 보장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한 발만 늦었다면 보장에게 1대1 기회가 올 수 있었는데 놓칠 것 같으니까 김지수 선수가 빠르게 태클을 하면서 몸을 던지면서 공을 탁 끊어냈습니다. 상당히 좋은 플레이였죠. 만약에 이게 끊어내지 않았다면은 뭐 보장한테 1대1 찬스가 나올 수 있었으니까요. 예. 예, 워낙에 이제 잘 커버해줬다. 역시 이 부분도 왜 김지수 선수가 제2의 김민재로 불리느냐. 앞서 보여드린 그 블록
블로킹 장면이라든지 뭐 라인 컨트롤이라든지 배후 커버, 공간을 잘 막아내는 그 사전 예측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김지수 선수가 192cm의 큰 키에도 제공권 능력은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게 크게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 물론 이거는 어린 선수들이 다 그런 거고, 심지어 김민재 선수도 예전에는 가장 약점으로 불렸던 게 공중볼이었거든요. 하지만 예. 이제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타고난 신체 조건이 워낙 좋잖아요. 그렇죠. 192니까 예. 근육만 더 붙으면은 그러면은 높이에서도 강점을 보일 선수긴 하죠. 네, 뭐 이날 경기는 소파스코어가 세부 기록도 소개하면서 평점을 매겼는데 김지수 선수는 실점을 받았고요. 네. 히트맵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문전 근거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빌드업도 하고 압박도 하고 광범위한 범위를 커버했다. 네, 거기다 뭐 클리어링 3회랑 이제 슈팅 차단 2회랑 그리고 이제 가로채기 1회를 기록을 했고, 또 이제 패스 성공도 82%를 기록을 했죠. 예. 그리고 용볼도 6개 뿌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공격의 줄기를 만드는 역할까지 하면서 기록적으로나 플레이적으로나 특히 이제 실점에 가까웠던 두 차례의 기회를 개인 수비력으로 막아냈다는 점에 있어서 이번 대회 뭐 최고의 수비수, 우리가 이제 이번 대회 가장 주목할 만한 선수라는 것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김지수가 이제 한국의 어린 그 센터백들 중에서 가장 그가 평가를 높게 받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빌드업적인 부분과 그리고 또 이제 수비를 굉장히 깔끔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진짜 파울도 거의 없고 예. 심지어 카드도 안 받는, 지난 시즌 단 하나의 카드도 받지 않았던 선수였거든요. 파울도 3개밖에 범하지 않았었고요. 예, 정말 이제 세련된 수비를 하는 선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경기 전체적으로 이제 기록을 살펴보면 역시 뭐 감비아가 전력상 확실히 우세했고 기록도 그랬습니다. 네, 감비아가 볼을 소유한 건 46%, 한국이 36%, 그리고 경합이 이제 18%인데 사실 경합에서도 감비아가 조금 더 우세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슈팅 숫자도 결국은 뭐 16대 7로 감비아가 2배 이상 많았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유효 슈팅도 5대 3이었고, 그리고 이제 박스 안에서의 슈팅도 이제 12대 5로 크게 앞섰고요. 굉장히 이제 16개 슈팅 중에 12개가 안에 들어왔으니까 날카롭게 위협적으로 우리 골문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파이널 서드 진입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라인 브레이킹 같은 경우도 감비아가 더 이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파이널 서드 진입이라는 건 결국 이제 공격 진영을 얼마나 많이 진입을 했느냐인 건데, 그것도 당연히 감비아가 공격을 주도하다 보니까 더 많이 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리셉션 비트윈 미드필드 앤 디펜시브 라인은 이건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에서 이제 볼을 받는 횟수거든요. 그건 한국에 하나가 더 많아요. 하지만은 수비 뒤에서 받는 이제 행위는 감비아가 훨씬 많았어요. 11대 3으로. 그리고 이제 한국 수비의 뒷공간을 많이 파헤치려고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당연히 이제 라인 브레이크로도 연결된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결국에 이제 위협적인 골에 가까운 상황을 감비아가 많이 만들었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무실점으로 막았다는 것은 뭐 골키퍼의 선방, 뭐 김지수 선수를 포함한 수비 라인 전체의 활약이 좀 뛰어난 경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패스 자체도 당연히 점유율이 감비아가 더 높다 보니까 더 많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크로스였어요. 그러니까 감비아가 30개, 한국이 17개. 한국도 사실 이전 경기대에서 크로스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거의 크로스 공격으로 골들을 만들어냈었잖아요. 아니면 예. 세트피스 정말 활용을 잘 예, 했었는데요. 장진, 이경준 선수를 잘 활용했는데 예. 이번 경기는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았어요. 예, 도리어 이제 감비아가 측면 위주로, 그러니까 발빠른 선수들, 특히 이제 사냥이 투입되고 나서 더더욱 이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크로스를 상당히 많이 시도를 했고, 저는 그러니까 감비아가 무서웠던 게 크로스 시도한 거 대비 그래도 성공도 곧잘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30회 시도해가지고 11회면은 거의 30% 이상의 성공률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세트 플레이 개수를 보면 이제 코너킥이 한국이 5개, 감비아가 6개, 그리고 프리킥이 한국이 11개, 감비아가 12개니까 대등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승원 선수가 후반전에 빠지고 나서는 이 세트피스에서 코너킥이든 프리킥이든 조금 이제 이전보다는 날카롭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더라도 명확하게 이제 감비아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주도를 했다. 네, 특히 이제 전반전은 좀 그 차이가 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그나마 한국 입장에서 고무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항상 매 경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도 그랬는데 프랑스전도 그랬고 온두라스전도 그랬고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나았거든요. 특히 온두라스전은 전반전에 완전히 게임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네. 근데 후반 와가지고 무승부까지 만들어냈었는데 이번 경기도 후반전이 훨씬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팅 숫자가 전반전은 단 하나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후반전에 그래도 슈팅을 6회를 가져갔고요. 무엇보다도 유효 슈팅이 3대 4로 하나가 더 적었을 뿐이에요. 예. 유효 슈팅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갔고 코너킥도 뭐 3대 5로 거의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박스 안에서의 슈팅도 4개를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의 후반전은 더 나아졌다. 그 얘기인즉슨 김은중 감독의 교체 카드라든지 또 교체 타이밍이라든지 뭐 경기의 판단력이 역시 좋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 보면은 교체 아웃된 선수들은 교체 아웃될만 했다라고 보일 정도로 평점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 후스코어드 평점을 보더라도. 반면 이제 교체 투입된
선수들은 그래도 그 역할을 상당히 잘 메워줬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승준 선수 같은 경우는 이재환 선수가 이번 경기 때는 좀 많이 아쉬웠었는데 교체 투입돼가지고 그래도 상당히 활발한 공격을 펼치면서 소파스코어 평점에서 7.2점을 받게 됐었고요. 김용학 선수도 교체 투입돼가지고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평점 6.7점을 받았고, 또 이제 강상윤 선수도 공격적인 부분에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압박을 많이 해주고 부딪혀주고 그러면서 이제 흐름을 어느 정도 가져오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배서준 선수가 좀 수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평점은 기록으로 매기다 보니까 반영이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거기다가 배서준 선수는 경기 종료 5분 남기고 예. 교체 투입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예, 저거는. 그 외에 나머지 선수들은 선발 출전한 선수들보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신 들어간 선수들보다 평점이 높았다. 즉 김문중 감독의 교체 카드가 대부분 적중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대표팀 말씀드린 대로 F조 2위로 16강에 오르면서 이제 16강 일정이 남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6월 2일 금요일 오전 6시에 남미의 복병이죠. 에콰도르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뭐 사실 이 경기를 이길 경우에 8강의 상대도 굉장히 중요했었기 때문에 조 1위로 올라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얘기가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1위로 갔다면 우루과이와 16강을 치르고 미국, 뉴질랜드 승자와 8강에서 만나니까 4강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일단 에콰도르를 넘을 경우 개최국인 아르헨티나 그리고 아프리카의 강호인 나이지리아를 만나게 돼요. 예, 일단 에콰도르 넘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에콰도르 자체가 최근에 굉장히 그 유망주들을 많이 육성을 해내면서 황금 세대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잖아요. 에콰도르가 그러니까 지난 대회에서도 한국하고 이제 4강에서 붙어서 그때는 이제 한국이 에콰도르를 꺾고 결승에 올라갔었잖아요. 에콰도르 20세 이하 대표팀에서 뛰던 선수들이 이제 모이세스 카이세도라던가 에스투피냐니라던가 부오나노테 같은 선수들이 뛰었었던 거였는데, 지금 그 밑에 세대들도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에콰도르가 남미의 이제 복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에콰도르와의 맞대결도 쉽지 않은 경기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다음 상대가 이제 나이지리아는 항상 이 연령대별 대표팀에서 매우 강했었고, 아르헨티나는 연령대별 대표팀 20세 이하 대표팀은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했던 팀이에요. 예, 다만 지금은 좀 이제 골짜기 세대라고 불리지만 개최국이다. 그렇죠. 개최국이어서 지금 뭐 3경기 다 승리를 거두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예, 일단 에콰도르도 넘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16강 일정 중에는 잉글랜드와 이탈리아의 빅매치가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우리 한국 20세 이하 대표팀이 지난 대회 준우승의 성과에 정말 비견될 만한 또 멋진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16강전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